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미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팀 월즈 부통령을 후보가 수락 연설에 나서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열대야 속의 한밤중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하며 주민들이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해 유리창이 깨지고 손님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달 말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13회 연속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올해 4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달 기준금리 역시 동결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7월 미 연준 의사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사록은 대다수 위원들이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1일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서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 감소한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2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 사흘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사흘째 행사에선 2주 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월즈 주지사는 2주 전부터 선거에 합류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대다수 미국인과 선거인단은 월즈 주지사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될 것이며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역 군인이자 고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로 이력을 쌓은 월즈 주지사는 보수세가 강한 미네소타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주지사까지 내리지낸 인물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괴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70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폭염 속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한전 설비에는 이상이 없다며 아파트 설비 문제 탓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네, 차량은 카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멈췄는데 점원과 손님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4일째 일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에 나서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입니다. 네, 3일차 전당대회는 아직 시작 전일 텐데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연설이 큰 화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시카고가 낳은 최고의 스타 정치인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등장으로 어제 이 전당대회장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부부가 트럼프를 신랄하게 공격했다며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 물러서서 트럼프 흔들기에 집중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어제 비슷한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오바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훌륭한 신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 건지 종잡을 수 없다고 반응했는데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스스로 밀리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I like him. I think he's a nice gentleman, but he was very, very weak on trade. If you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o our country trade-wise, it was a disaster. 트럼프는 오늘도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갔는데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곧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거라는 보도가 나와 또 한 번 이 대선 판도가 흔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일차 전당대회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의 수락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네, 해리스의 선택을 받은 지 2주 정도 지난 월즈 주지사가 오늘 무대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보통 사람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인의 난임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권 폐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월즈의 난임 시술이 당초 밝혔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인공 수정이어서 공화당이 공격 소재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무대에 올라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까지 12번째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 서온 만큼 해리스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지지 연설에 나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수전 라이스의 브리핑도 있었다고요? 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전당대회장 브리핑룸에서 이 해리스의 외교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의 힘을 세계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면서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을 상대했다며 더 이상의 현장 교육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미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시장 약화에 대응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 감소한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지표 수정 발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수정 발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라면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 23일 잭슨홀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국제유가가 1% 넘게 떨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24달러, 1.69% 하락한 배럴당 71.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에 비해 1.15달러, 1.49% 밀린 배럴당 76.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누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 이제 시선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가 선행돼야 하고 보증금 반환 같은 구제책이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으로 입법 성과를 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다음 합의가 주목되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 21대 국회 때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이견이 여전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변수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의도 활발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이 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전국을 완전히 잠재우긴 어렵겠지만 뒤늦게나마 의회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건 다행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3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이 됐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킹하더 문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무고한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일부러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았던 이른바 각시탈로 지목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40명이 대피하고 옥상에 있던 한 명이 구조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중 28명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남성이 소음을 유발한다며 다툰 뒤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신의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기고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MG조폭 8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나 중학교 교감실에 침입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은 A씨가 과거 자신의 교내 성추행 혐의 징계 조사를 맡았던 교감에게 보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마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원생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대낮에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카페로 돌진을 하면서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열대야 속에 전기가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갑자기 건물로 돌진한 SUV 차량.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있던 자재들까지 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은 입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소리 나면서 유리창이랑 건물에 차가 그냥 돌진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손님들 대피를 시켰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놀래서 그냥 주저앉으셔가지고 제가 부축해서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이 사고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카페 시설 일부가 파손됐고 차에 탔던 운전자의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지면서 아파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괴정동에 있는 27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열대야 속 밤새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며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약에 충전 안 했으면 촛불을 사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 분위기이죠. 어둠 속에서 오늘 이렇게 지내야 되고 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고. 서울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선풍기에서 시작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40명이 대피했고 옥상에 있던 1명까지 무사히 구조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빙그레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거인단에 눈물을 삼켰던 부친은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와 피해자가 교제 2달 만에 몰래 혼인신고를 올렸고 이후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이별을 요구하자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 딸을 황망히 잃은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부친은 혼인신고가 이뤄진 건 A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 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단 건데 A씨가 피해자에게 피부과 병원 개업 때 도움을 주면 자신은 젊은 나이에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 계획까지 반복적으로 세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계획이 틀어지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거라며 세뇌는 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양형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A씨 모친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청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10월에 다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절기처서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날씨는 무덥겠고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이 가을의 두 번째 절기처서지만 여전히 덥다고요? 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계절의 시기에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며 습도까지 높아져 무척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3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신기록을 세웠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도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 제주도는 2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릉 36도, 대구 34도, 부산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다고요? 네, 오늘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낮 기온도 다시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은 8월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추석 물가를 고려한 건데 재정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됐다가 조금씩 축소되긴 했지만 이번이 11번째 연장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경유는 30% 인하된 407원을 부과하는 지난 7월부터의 유류세가 유지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중동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폭염에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 단계적 복원을 전제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을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5천억 원 늘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 연장에 상반기 수입은 5조 3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유류세 인하 폭을 약간 이제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수율이 한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요.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일반 상품과 상품권 피해와 관련해선 359억 원에 대해 환불이 완료됐는데요.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8,188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과 여행 상품이 40%입니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미정산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4,300억 원이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00억과 1,000억 원의 자금을 각각 투입해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2차 보존을 추진합니다.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과 숙박, 항공권,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띄우기에도 나섰는데 야당 협조가 필수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서 이른바 강남 상구에 신청자의 40% 이상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커져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형태로 좀 도입을 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한 바 없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비는 그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결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유지할지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6월보다 다시 높아진 데다 가계대출과 서울 아파트값이 뛰는 추세여서 전문가들은 13차례 연속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직후 수정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인 점과 내수 부진을 반영해 2.5%인 기존 전망치를 소폭 낮출지 수출 호조세에 유지할지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서울 아파트값이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 연금 통계를 내놓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으로 수급률이 90.1%였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6.7%가 증가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사흘 앞두고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을 분열시킬 이슈만 꺼내들었다며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 제안을 언론을 통해 밝힌 걸 문제 삼아 민주당이 한 차례 실무회동을 연기한 것을 두고 명분 없는 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같은 제안을 해놓고 왜 말을 바꿨냐는 겁니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는 하겠다며 의제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최상병 특검과 함께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한 거라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 3자 특검법 등이 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우리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반면 민주당은 25만 원 법과 최상병 특검법 모두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언급한 적 있는 의제라면서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가 바지 사장보다도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이어서 민주당이 한 대표 안을 다 수용해도 여당 내에서 거부당할까 봐 논의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한 거, 본인이 약속한 거, 국민과 자기한테 약속한 거, 그것부터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은 정쟁 중단 의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과 탄핵안을 가로막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회담 생중계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의 없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한 데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담 준비를 위한 물밑 접촉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며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이 깨지진 않을 거라 선을 긋고 있지만 실무회동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이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5인 체제를 복원하자 이렇게 화답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개 발언한 겁니다.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 추천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해주고 새로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다시 추천하길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야당목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을 다시금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놓고 민주당 입장 변화엔 호응하되 야당 역시 여당 추천 인물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의까지 언급하며 5인 체제 복원에 힘쓰자고 약속했지만 그 아래엔 서로 다른 셈법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 제안엔 2대2 구도를 만들어 모든 안건을 방어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야당목 2명과 여당목 1명이 함께 임명돼도 결국 4인 체제로 동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헌재가 탄핵 소추에 빠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갈등이 풀릴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방송장악 청문회 자체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위법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3명의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는 이 과정,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을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문제의식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2인 방통위가 의결한 KBS와 MBC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거듭 주력했습니다. 지금 2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년가량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방통위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식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보하이만 일대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내내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되풀이되면서 채소값이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홍수에 땅이 무너지면서 위태롭게 떠있는 집. 내부 주방 바닥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급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은 결국 폭포처럼 변한 호수로 빠지고 맙니다.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열차 169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500mm 넘는 물폭탄을 맞은 후루다오에선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보트와 헬기 등을 이용해 7,000명 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534.7毫米，这个数据也突破了葫芦岛地区有气象记录以来历史极值。 산시성과 허난성 등 중북부 내륙엔 메추리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스촨 분지와 충칭, 우한 일대는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북 신장 지역은 극심한 가뭄 탓에 군용 무인기가 45일 동안 인공 강우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상 이변 속에 지난 2달 동안 주요 채소 28종의 가격은 40% 넘게 뛰었습니다. 今年买的毛豆，买的大白菜之类的，感觉菜价好像感觉涨了有30%左右了。 중국산 수입 채소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밥상 물가도 더욱 들썩일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호화 요트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한 지 사흘 만에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습한 시신 4구는 조너선 블루머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와 국제 로펌 변호사 크리스 모르빌로 부부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마이클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와 그의 10대 딸 등 나머지 실종자 2명의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나카팔레 제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15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발생한 불은 공장 내 화학 반응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현재까지 1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계속된 폭염으로 녹아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의 해발 2,700m 지점에서 유해 2구가 나왔습니다. 케이블카 관리 직원이 태양열과 빛으로부터 빙하를 지키기 위해 덮은 방수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이들은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의 산악전에 참전했던 포모 여단 소속의 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순례자들을 태우고 이라크로 향하던 버스가 이란 중부에서 추락해 최소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밤 이란 중부 야제두주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버스에는 파키스탄 순례자 51명이 타고 있었고 사망자 가운데 17명이 남성, 11명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강둑에 갇힌 분홍 돌고래가 주민들에게 구조돼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볼리비아 산카를로스 지방 야파카니 강 유역에서 분홍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둑에 갇힌 돌고래를 일단 강 깊은 곳으로 옮긴 뒤 밤늦게 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에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조지검은 오는 31일 오전 9시 반에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인사검증을 담당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건을 일부에 배당했는데 이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심리를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이목이 쏠렸던 만큼 향후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20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유형별로는 체중 감량을 위한 한약 처방 등 한방 패키지 관련이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와 지방 흡입술 순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41%로 가장 많았는데 한약을 복용한 뒤 구토나 울렁거림을 호소하거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뒤 두드러기나 먹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라고 주장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 강원지부가 날선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김 지사의 발언을 각각 옹호하고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광복절 강원도 경축식, 광복절 제정 시도를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광복회 강원지부장이 대독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 작심한 듯 자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 지사가 건국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자 광복회 강원지부장 등 일행은 항의하며 행사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김진태 지사를 비판 옹호하는 각각의 집회가 강원도청 앞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 집값 사죄하라! 김진태 지사 지켜내자! 광복회 강원도지부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지부장은 광복절 도지사 언행은 경축사가 아닌 선동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 대한 7개 공개 질의를 김 지사에게 던졌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아닌 일부 친일자나 신민관에 물들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등방부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입니까? 광복회 강원지부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한 김 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고급 수입차 포르쉐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하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는데 경찰은 규정상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속 150km 이상으로 포르쉐를 몰아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 감지기로 음주 반응까지 확인됐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그냥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가서 체열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거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동행 없이 병원에 간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체열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김호중처럼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하러 찾아왔는데 이미 남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지인을 통해 한 번 더 맥주를 사 마신 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수치라며 이를 0.036%로 재조정했습니다. 엉망인 초동대처 탓에 술타기가 득이 된 셈입니다. 감찰에 이어 징계위가 열렸지만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도 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경징계를, 음주 측정도, 병원 동행도 안 한 팀원 3명은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도 경찰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중상 피해자는 사고 약 2달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깜빡망이 처벌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지 않아요. 법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의무 위반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심과 동떨어진 징계의 이유를 유족과 피해자 가족 또 일반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참 난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조별리그에서 일본, 호주, 체코와 한 조로 묶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호주, 체코는 C조로 편성돼 오는 2026년 3월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 2월에서 3월에 치러지는 예선을 통과하는 4개국이 조별로 한 팀씩 배치돼 모두 5개 팀이 풀리그를 치른 뒤 각 조의 1위와 2위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2026년 3월에 열리는 8강전 휴스턴과 마이애미에서 4강전과 결승전은 마이애미에서 각각 열립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